네, 이렇게 찰떡 동맹을 과시한 미국과 일본이지만 돈 문제가 나오자 조금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형제를 과시하던 아베 총리에게 대일본 무역 적자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겐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보여준 무역에선 실리를 취하고 안보에서는 공조를 강조한 행보,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시간 뒤 곧 있을 트럼프의 방안을 앞두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일본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일본에서의 2박 3일 기사도 많고 평도 많은데 총평을 일단 먼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많이 즐겼을 겁니다. 예. 예우 골프도 같이 치고 세계 랭킹 4위가 치고 무슨 예. 선물도 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는 일본에 갈 때 상당히 얻어낼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협상 카드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하면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와중이었는데 북핵 문제를 일단 팔아가지고 예. 중위로 해산하고 다시 집권 기발 굳혔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그런데 북핵 문제는 미국으로 협조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또 중국의 부상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게 굉장히 많으니까 예. 그런 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활용할 수 카드가 많았던 거죠. 그래 그런 예. 만큼 대접도 잘 받고 또 말씀하셨듯이 돈 문제 나왔을 때 앞니를 바꾸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었던 게 다 협상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별로 얻은 게 없었다. 뭔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평가해 주신다면. 서로 얻을 거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대외 정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했죠. 예.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강한 압박을 강조하고 또 자기의 정치적 아젠다인 납치자 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거론하고 일본 총리가 그 문제에 있어서 참 열심히 일한다 이런 코멘트를 얻었기 때문에 아베 총리도 나름대로 거두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나름대로 소득을 올린 거죠. 왜냐하면 사실 미국이 무역 적자가 만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떠한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고 해도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 대접 잘 받았으니까 그 이야기 안 하고 간다? 국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그 무역 적자라든가 공정한 무역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조했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일본이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매하는 그런 부분도 강조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얻을 건 다 얻은 그런 정상회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미국과 일본의 공조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했는데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무역 적자나 이런 돈 얘기에 대해서는 멘트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 차를 미국에 실어 보내지만 말고 미국에서 만들면 안 되냐 이런 요청이 무례하냐라고 일본 재계 관계자들이 있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트럼프 대통령이 다웠다고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다 왔다기보다는 미국 사람답습니다. 미국 친구들 많이 사귀어 보면 평소에 예. 참 친하면서도 그런 비즈니스 문제에서는 칼 같거든요.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배경을 보면 물론 미국이 아까 우리 신범철 교수 말했지만 예. 안성적인 무역 적자를 보면서도 살 수 있는 그런 기축통화국가인 건 있지만 그에 불구하고 이 일자리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 제조업이 가라앉으면서 일자리가 떨어지니까 바로 그 민심의 호소의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되고 일자리를 잃는 거는 결국 무역 적자 때문에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무역 적자도 교조를 함으로써 미국 내부의 제조업을 살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예. 탑 프라이어리 최고의 어젠다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하셨죠. 차를 공장을 갖고 와서 미국에서 만들어라 하고 정말 트럼프식의 발상은 맞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장 화면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시고요. 이제 정오가 되면 우리나라에 도착을 할 텐데 사실 저희가 일본 행보에 대해서 주목한 이유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이게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좀 거센 압박이 이어질까요? 경제 부분에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와서도 통상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강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통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작년 기준으로만 동북아 국가들 한국, 일본, 중국에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277억 불의 무역 적자.
일본에게는 한 700억 불 정도의 무역 적자, 예. 중국에 대해서는 3,400억 불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 경제를 위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적하고 보다 우호적인 환경,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따라서 한국에 와서도 뭐 북한 핵 문제라든가 한미 동맹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반면 교사라고 해야 되죠.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동맹국의 이번에 이 회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예측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을 향해서.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뭐 우리나라로 와서도 역시 되풀이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의 그 방위산업업체에 이걸 좀 대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 이렇게 지난번에 그 쿠셔너가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사우디에도 생색을 내고 미국의 방산업체 생색을 내는 게 있었거든요. 예. 사실 미국 쪽에서는 물론 그 방산업체에서는 많이 팔고 싶어 하겠지만 그러나 기술 유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략주의 이행하라고 제동을 걸어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전향적으로 그러면서 일종의 일자리 창출이고 예. 그렇죠. 일자리 창출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기를 사가면 방위부 분담을 늘려라라는 식의 그 유럽에도 이야기를 하고 일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예. 한편으로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무임 설치한다는 그런 인식도 있지만 다른 예. 한편으로는 무기를 팔겠다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오히려 크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많이 얻고 싶었던 무기들을 기술 유출의 우려 때문에 못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걸 얻어낼 수도 있고 미사일 합의 같이 어떤 그 제동에 걸렸던 것도 공세를 합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그걸 반드시 뭐 그렇게 이제 실익만 따질 필요는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신 교수님 오늘 아침에 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 보도한 것들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재협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무기와 관련해서요. 네. 반대로 무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고 나오면서 이걸 통상과 연결을 지어서 그 부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협상용 카드로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에 협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미국은 자기들의 무기를 한국에 더 팔고 싶어 하겠죠.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방위비 분담의 하나의 수단으로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한 1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예. 그걸 이제 내년에 협상해서 2019년부터 또 5년간 적용을 할 텐데 그때 협상에서 뭐 1,000억을 올려줄까, 2,000억을 올려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 20% 뭐 그 이내 그런 쪽에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건 액수를 보십시오. 무기 체계를 하나 이렇게 제대로 비싼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 예. 몇 조 원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방위비 분담보다 미국의 전략 무기 판매 이런 쪽이 미국으로서는 보다 금액적인 측면에서 큰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방위비 분담은 협상에서 미국의 무기 체계 구매를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의 그 무역 우리는 흑자를 보고 있는 거죠. 예. 뭐 27조 정도의 흑자를 매년 보고 있는 건데 적어도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해 준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이것을 갖다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할 경우에는 따로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한 협상이 제기될 수 있기 서로 때문에 윈윈할 수 그렇죠. 있는 카드.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외교적 기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지금 이야기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한 90% 이상을 담당한 기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비용을 이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DMZ를 갈까라고 다들 짐작을 하고 그렇게 전통이었는데 그리 가란 대신에 그 캠프 컴플렉스, 평택 기지로 가게 된 배경이 뭘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항상 미국 대통령이 DMZ를 간 이유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이 튼튼하다.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식의 메시지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죠. 한미 동맹이 철떡 같으니까 한미 까불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였는데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 이미 충분히 갖고 예. 그다음에 또 국민들이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미국이 너무 강성이라서 어쩔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예상되는 어떤 방위비 분담 증액 압력을 염두에 두고 캠프 한 풀을 지으면서 우리가 진짜 90% 이상 큰 이렇게 대단한 기지를 지었는데 예. 했다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줘서 그쪽에서의 압력을 약간 완화시키려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일본 이야기 하나만 제가 더 해보겠습니다. 아베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가 나랑 친해지려고 정말 열성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듣기에 따라서 어감이 조금은 다를 수 있거든요. 이 마치 뭐라 그래 좀 더 강한 친구가 약한 친구한테 그냥 너무 허물없이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동맹이긴 하지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런 식의 화법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고유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예측 불가능성 그게 트럼프 대통령을 특징 짓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뭐 돌출 발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관찰해야 될 것이 예. 일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는 일본에서 크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글을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그런 해프닝은 넘어가 주는 것이 국익 차원에 도움이 된다는 아마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에서. 예. 신사적인 문재인 네.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뭐 정상회담, 뭐 기자회견 과정이나 예. 만찬 과정이나 연설 과정에서 약간 돌출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그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한미 정책 공조의 큰 틀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돌출 발언은 해프닝으로 넘어가 주는 것이 동맹의 건전성이나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부나 그리고 언론, 뭐 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줄 수 있는 언론이나 그리고 이 방침을 정하는 정부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지금 광화문에 저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예. 이 반대 시위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집회를 하는 분도 많고 뭐 상당히 집회한 곳, 신고를 한 곳만 100여 곳이 넘었는데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반대 시위도 많고 집회도 많고 좀 사소한 걸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측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집회, 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라서 네. 이런 에피소드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예. 80년대 후반에 서독을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예. 그 국민들이 시위를 하는 바람에 대통령의 의전 행렬이 진행을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서독이 정말 민주국가구나.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이라면 통일될 준비가 있다. 통일될 예.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다음에 동독이 붕괴하고 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적극적으로 밀었다는 게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질서 있게 양쪽의 의견이 다 표출이 되면 뭐 미국 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 온 트럼프 와싱턴은 맨날 뭐 반트럼프 시위를 하는데 이게 문제 삼겠습니까?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예. 우리 저 시위가 좀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가는 경향이 가끔씩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될까봐 그러면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 손님에 대한 시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일종의 국격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훼손이죠. 예. 평화로운 시위. 그래서 뭐 양쪽의 의견 충분히 표현될 수 있으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집회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청와대도 손님 맞이 준비 한창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공식 일정도 없이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 좀 준비돼 있는 상황인가요? 보통 정상회담을 앞두고서는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공부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각 이슈별로 주요 현안은 무엇이고 예상 질의는 무엇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말씀하실까 그런 부분을 공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트럼프 말고도 주말에 이제 다자 정상회담 계기에 또 시진핑 주석도 만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뭐 한미 현안, 한중 현안 그리고 다자 이슈의 핵심 현안들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보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국회를 방문을 해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한중일 세계 국가 중에서는 국회 연설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만 유독 국회 연설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국빈 방문의 형식을 빌어서 그런 거라는 짐작이 들거든요. 예. 또 국빈 방문이 저도 사실 놀랐었는데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일정은 짧지만 또 일정 짧은 게 돼가 상당히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패스도 걱정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긴 순방이에요. 아시아 지역에 건 2주에 가까운 걸 오는데 하루도 있고 없고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 중국 쪽에서 왜 한국을 먼저 가냐 서운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다자힘을 있고 막 그러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의회 연설이 국회 연설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짧은 일정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격으로 할 수 있다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글쎄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 북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입장에서. 예. 아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차이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직접 북한을 맞닥뜨리고 있고 한반도에서 뭐가 잘못되면 직접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한반도 전쟁은 안 된다, 평화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스피치 라이터라 그러면 트럼프 예. 대통령을 위해서 대국민 호소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무대뽀로 북한을 때리려고 그런 나라는 아니다. 다만 북한 핵 문제를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이익이고 그 공통된 이익을 강조하는 쪽으로 메시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역 사례 언급이 되더라도 그건 북한을 좀 더 압박하는 거지 그야말로 북한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생각보다. 네. 북핵 문제로 촉발된 사드, 이 사드와 예.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결국 합의를 했는데 뭐 그 과정에서 삼불 원칙이니 뭐니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뭐 마냥 편한 얘기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누가 제대로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난 6월달에 한미 정상회담 때 한미일 군사 협력을 좀 더 평가하고 강화시키려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놓고 한미일 군사 협력이 동맹으로 간 일이 없을 거다라고 강경화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 물론 자꾸만 보면 협력 강화하는 거가 반드시 군사 동맹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예. 새로운 건 아니라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지금 사실 논란이 많은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내용은 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드가 아니라 MD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건 이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예. 있었던 입장이고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 그랬지 무슨 안 하겠다 한 말도 아닌데 그러나 이거를 중국 쪽에서 마치 약속한 점 받아버리는데 우리 쪽에서 일방적인 정책을 이야기한 거라 그러면 뭐 나중에 여론이 바뀌거나 사정이 바뀌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중국이 약속한 것처럼 돼버리면 이 결정에 좀 더 구속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권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 우려가 있는데 글쎄 우리 대통령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뭐 그 외에 국회 연설에서 또 경제 문제 언급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많던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봐도 그렇고 또 어제 행보를 봐도 그렇고 역시나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이제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시장을 더 개방해야 된다. 미국산 물건에 대해서 좀 네. 더 오픈해라 이런 이야기를 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F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미국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국 시장에 대한 개방, 뭐 미국산 자동차 이런 것들을 언급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국내 정치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강조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청와대에서 지금이 아니고요. 이따가 그 사실 아베 총리와는 골프를 치면서 상당히 친밀감을 좀 과시를 했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은 같이 골프를 치는 일정이 아니라 그 만담이 아니라 산책 만찬 전에 네. 산책 정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산책을 하면서도 그런 어떤 굉장히 친밀한 사교적인 친밀도를 좀 형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담입니다, 이건.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아베 신조가 나랑 친구들 애를 많이 쓴다라는 예. 이야기를 실수처럼 이야기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나올 만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겠죠.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말 신사시라서 예. 아마 그런 말이 나올 정도 분위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단독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확대 정상회담을 하죠. 그래서 예. 그전에 많이 조율됐던 의제들이 두 차례 회담에서 정리가 되면 그야말로 환담, 무정을 돈독히 하고 서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식이 될 수가 있겠고, 만약 거기서 뭔가 좀 걸꾸러기 남아있는 게 있으면 좀 더 그걸 심층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겠죠. 저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저도 골프를 좋아하는 입장이라서 부러웠어요. 예. 마삼 히데키 랭킹 4위하고 양국 정상이 골프를 치는데 우리나라는 더 대단한 선수들 있잖아요. 세계 1위 세계 1위, 2위. 예. 유소연 선수하고 예. 성현 선수하고 같이 내부를 치면 보기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건 그거고 사실은 또 우리나라의 정서도 있고 좀 안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대통령이 골프 치는 모습 보이는 거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글쎄 저도 많은 현안들이
단독 확대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되고 예. 남은 산책 시간에서는 정말 우리 한국의 문화를 혹은 역사를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숙 여사, 멜라니아 여사도 상춘제에서 이렇게 따로 만난다고 하던데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데요. 예, 뭐 그런 것을 의도해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자리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와대 산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청와대는요 전 세계에 어디도 그런 청와대가 없습니다. 대통령 하우스로. 왜냐하면 뒤에 산이 있잖아요. 산 속에 있는. 그리고 아주 그 봉우리도 느낌이. 예쁘고 나름대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예.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지예요. 네. 백악관을 보셔도 평지고 뭐 중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도 평지, 관저가 평지에 있고 특별히 그런 아름다운 산을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예. 서로 이렇게 편안한 자세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계기를 갖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과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나면은 사실 상당히 좀 껄끄러울 수 있는 관계인데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와 일본과의 만남과는 정말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시절에 중국에 대해서 막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예. 중국은 강간 뭐 이런 많죠. 식의 그런 식의 표현을 썼던 거는 사실은 중국이 미국과 아까 무역 적자가 3,500억 달러 1년에 중국 3,400억. 예, 예. 그 정도까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중국 물건을 미국에 파니까 미국의 그 기업들이 망하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 나가니까 중국 기업 없고 일자리가 없고 이런 측면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서는 경제 문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그게 오바마 시절에 생각했던 그 무슨 뭐 전략적인 측면, 재균형의 문제라든가 피벗이니 이런 식의 개념 없이 그냥 그런 측면에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걸 크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생각할 줄 알았던 전략적 문제가 또 올랐죠. 바로 북핵 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랄하고 4월 달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는 심지어는 무역 문제에서 양보를 하더라도 예. 북한 문제에서 양보를 얻어내겠다라는 식의 걸 보였었거든요. 그만큼 북한 문제가 중요시 됐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출발하기 전부터도 한 게 뭐냐면 제1위 북핵 문제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얼마만큼 협력을 얻어내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결국은 아무리 경제 제재를 해 나가더라도 중국이 망점을 찍지 않으면 예.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 점을 압력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따라서 당연히 그 자기의 대선 공약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무역 문제, 통상 문제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거보다는 북핵 문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거의 성과를 가시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인 동시에 지금 미국 국민들이 북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RCEP 도달하게 생겼으니까 예. 거기에 성과를 내가지고 그야말로 그 앞에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진전을 보이겠다는 게 상당히 각오가 단단한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는 그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그게 이제 결국 피벗 혹은 재균형의 정책 핵심이었는데 예. 오바마 입장에서는 그걸 참석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일정 때문에 나중에서야 뭐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바꿨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북핵 문제, 뭐 전략적 문제보다 오히려 북핵 문제가 그냥 제1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 미국의 관점에서 말고 저희가 중국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난달에 당대회가 끝났고 시진핑 주석은 뭐 거의 등소평이 아니구나. 마오쩌둥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권위를 지금 가진 상태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처음 만나는 외국 정상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만큼 더 신경을 많이 쓸 것 같거든요. 유화 정책 아니면 더 강력한 어떤 정책 어느 쪽으로 가실 거라고 보십니까? 뭐 자기 입장을 충분히 표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대회가 끝났고 자기의 예. 이기 체제에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강한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를 마시는 장소도 자금성 안에 그런 뭐 예전 황제가 이렇게 그렇게 황제의 서재였다고 하죠. 예. 그런 데서 차를 마시면서 그런 모습도 연출하고 시진핑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중국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이 신형 대국 관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관계를 좀 만들자. 그러면서 그 전략적 이면에는 어떻게 태평양은 넓다. 그래서 서태평양을 분할해서 일정 부분 적어도 남중국해에서만큼은 중국의 우위를 가져가겠다. 예. 이런 것이 지금 시진핑의 전략적 셈법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과거 오바마 정부 때부터 재균형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차단하려고 노력해온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퍼시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것은 또 뭐냐?
그러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인도양까지도 확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도 자기의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양측이 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자기 의사를 표명하고 제3의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쭙고 싶은 게 인도 퍼시픽,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아베 총리가 아주 강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번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는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응수하는 차원에서 한마디 정도밖에 안 던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중국을 좀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여론도 아주 있습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저도 그 기자회견 전문을 되게 다운로드 받아서 봤는데 예. 아베 총리가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고요. 또 아베 총리는 한미일 안보 협력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고 질문받았을 때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아베 총리와는 달리 중국하고 시진핑 주석과의 최종 담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지는 않을 거겠지만 적정한 수위 조절 그리고 대안을 찾아가는 앞서 김태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참여를 얻어내는 그러한 우선순위를 반영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첨예한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일본 갔다 우리나라 왔다가 또 중국 계속해서 방문을 해야 하는 굉장히 긴 일정이거든요. 러시아까지 지금 만난다고 하던데 러시아를 지금 정상회담하는 데는 어떤 의도가 그러니까 있다고 우리 지금 미국 입장에 아까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북한 문제, 이건 어떤 면에 작은 문제인데 급한 문제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문제는 큰 문제도 좀 더 긴 문제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정상회담급으로 올렸던 거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필리핀에서는 그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부터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격이 높아졌던 건데 사실은 그 EAS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높인 게 미국이 중국을 큰 의미에서 이렇게 그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동남아코를 아우르면서. 근데 그거를 안 가고 필리핀까지 가놓고는 거기에 참석을 안 하고 먼저 가고 틸러슨 국무장관으로 참석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정을 하루 더 연장을 해가지고 결국 참석하는 걸 바꿨는데 거기에 대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푸틴 대통령이 온다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 만나겠다.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심각할까? 그래서 음모론적으로 보면 뭐 저 대선 개입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북한 문제, 아까 말씀 시급한 북핵 문제에서 육자회담에 5개 나라 정상을 다 만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일본, 한국, 중국, 이제 러시아까지. 그러면 거의 아마 대북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방점을 찍기 위해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좀 한두 더 있으면서 푸틴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뭐 좀 위험한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에너지 대미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에너지와 관심을 가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들 때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북한 문제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옥죄어 왔던 거거든요. 지금 해결 안 되면 앞으로 더욱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차피 위험이 왔으니까 잘 관리를 해가지고 뭔가 계기가 돼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게 좀 궁금한 건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북핵만큼 지금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경제도 있고 정치, 사회가 있지만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늘 북핵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거기도 이제 과거 중동 정세와는 조금 달라졌으니 북한을 상당히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겠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미국도 과연 북한을 이렇게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볼까? 관심이 있을까?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아마 북한이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했을 때만 해도 그 북핵 문제 우선순위가 미국 안보 정책의 전반에 있어서 그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ICBM까지 테스트하면서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시점이 되자 미국도 이것을 자국에 대한 진지한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는 현재에 있어서는 미국 안보에 있어서 탑 프라이어리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상황에서는 아까 김태현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중국과의 경쟁 이것을 큰 틀에서 고려하면서 세계 전략을 구상할 겁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 그러면서 세계 전략을 짜지만 당면한 현안 위협으로서는 지금 북한 문제가 탑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 내에서 또 이 뭐 유럽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IS, 이슬람 국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결코 뭐 그냥 좌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북한 문제와 IS 정도의 등급을 놓고 보면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미국 내에서요. 미국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중동에 대한 관심이 높죠. 예. 그리고 바로 어저께도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IS가 결국 테러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테러에 대한 악몽이 있어요. 그래서 IS가 아마 좀 더 관심이 클 겁니다. 지속적으로. 예. 영국에서 테러가 나면 또 IS를 생각할 거고 어디 테러 나면 IS 생각하는데 북한은 지난 7월부터 바짝 예. 8월까지 바짝 있으면 관심이 높아졌다가 또 약간 밀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물론 뭐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에 대한 어떤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거야 그 무기가 위험한 무기지만 안전한 손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따라서 미국이 더욱더 많은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감히 도발하지 못할 거라는 걸 생각하는데 북한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 테러리스트랑 비슷한 사람이 그 위험한 무기를 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방치를 하냐라기 예.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 또 북한 조금만 더 도발을 하게 될 것도 또 다시 끌어오르고 그래서 좀 더 계속 위험해질 거예요. 좀 더 잦은 빈도로 좀 더 큰 강도로 위험해질 거기 때문에 미국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해 아닙니까? 예. 잘하면 생각하기에 그 클린턴 때부터 지금까지 몇 대 대통령들이 해결하지 못한 북핵 문제를 내 손에서 해결함으로써 정말 외교적으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대를 버리지 마시고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우리 또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약간 정책적인 문제들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시 오늘 일정으로 돌아와서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오늘 뭐 주요 일정들을 치르게 되는데 메뉴 하나하나까지 좀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갈비와 독도새우를 넣은 잡채 이런 것들까지 이슈가 되고 정말 많이 청와대에서 또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요. 예, 국빈 지금 초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다 규정들까지 존재합니다. 아마 만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 정상에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이 준비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의 그 메뉴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우리 국내 최고의 요리사들이 최고의 정성을 담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요리 하나하나 볼 때마다 감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기획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빈 방한을 하게 되면 오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험프리스 기지에서 장병들을 만난 이후에 이동을 할 텐데 그럼 모든 도로나 이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길이나 이런 건 아예 다 막히는. 그게 저도 궁금해요. 그 대통령 전용 차가 수송되는 걸 봤거든요. 예. 차로 하는 건지 아니면 헬기를 타고 하는 건지 예. 그게 오산하고 평택은 좀 가까우니까 차로 갈 수도 있는데 평택에서 서울 온 거는 아마 헬기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편전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차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게 이름이 더 그러니까 뭐 야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굉장히 최첨단 기능이 많이 첨부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방탄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차가 무겁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엔진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야수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로켓포를 맞고 타이어가 다 터져도 뭐 몇십 킬로 이상으로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자동차지만 거의 탱크 수준, 장갑차 수준의 대통령 전용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